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020년 4월 3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대위원장 주진우입니다.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3월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3월달 건강보험료가 23만 7천 원보다 적으면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액 자산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정상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해외발 코로나19 차단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겠다. 그래서 송파구에 있는 잠실 종합운동장에 하루에 1000명 코로나 검사가 가능한 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송파을 여야 후보들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역 감염이 우려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내용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서울시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 올해로 72주기를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해 4.3 학살, 무엇이 날조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주에서 비영리단체 제주 다크투어를 운영하면서 4.3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있는 백가윤 대표,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대위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햇살이 그 어느 때보다 따사로운 4월의 봄입니다. 그런데 72년 전 제주에서는 처참하고 슬프고 아픈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희생자는 2019년 기준 14,363명입니다. 그런데 진상조사 보고서를 보니 4.3 당시 희생자가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에 이른다고 적고 있습니다. 당시 제주도 인구가 한 30만 명이 조금 안 됐으니까 10분의 1 이상이 4.3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친척, 친구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가름이 안 갑니다. 그날 희생된 모든 분들을 기리고 오늘은 잊지 않고 함께 추모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애가 이분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응원하고 조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라이브에서 유튜브 라이브 비대위에서 검색해서 영상으로도 이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정치뉴스 피로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어섰다는 그런 아픈 뉴스를 했는데 지금은 일주일 만에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0만 명. 네.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2배가 늘어난 것이죠. 우리나라 확진자도 10,000명이 넘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주일 만에 50만 명이 또 늘어난 겁니다.
미국이 24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11만 명을 넘었습니다. 독일이 8만 4천, 중국이 8만 2천, 프랑스 6만, 이란이 5만, 영국이 3만 4천, 스위스와 터키도 2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벨기에가 1만 5천 명, 네덜란드가 1만 4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 캐나다와 오스트리아도 각각 1만 1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 사망자 역시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서요. 전 세계에서 이 질병으로 5만 2천 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이 중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각각 1만 명을 넘은 상황입니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생후 6주 된 신생아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숨졌습니다. 벨기에에서는 12세 12살 소녀, 그리고 영국에서는 13살 소년이 각각 목숨을 잃었고요. 프랑스와 포르투갈에서도 10대 사망자가 나왔는데, 근데 격리가 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현실 때문에 이 부모가 아이의 곁을 지키지도 못하는 좀 그런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대나 어린아이들은 코로나19에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공식 통계가 이 정도라는 건데요. 그 의료 체계가 부실한 나라에서는 이 비공식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왜 내외신을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사망자가 100명이 안 된다라고 에콰도르가 보고를 했었는데 에콰도르 한 도시에서 이 시신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돼서 또 많은 전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걱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확진자 현황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0시 누적 확진자가 전날보다 86명 늘어나서 이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062명이 오늘 0시 기준 공식 통계인데요. 첫 확진자가 나온 지 74일 만에 10,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7,000명까지는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났는데 이후에는 증가 속도가 완화가 돼서 7,000명부터 10,000명까지 한 달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또 완치자가 늘어나서요. 이 격리 해제자도 6,000명을 넘었습니다. 6,021명이고요. 그리고 양성 판정을 받아서 격리된 사람은 3,86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사망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7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맥스 디모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단독 주디 숫자 약해.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블루 드리머님, 주디랑 친분이 있는 밀라노 근교의 화가분은 잘 계신가요? 그런데 그 친구는 잘 있습니다. 화가는 아니고요. 그 미술 갤러리를 하는 친구입니다. 네. 좀 아픈 뉴스가 이어집니다. 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료진이 사망했습니다. 네, 175번째 사망자가 의사입니다. 국내 첫 의료인 사망 사례인데 대구시는 오늘 오전 10시쯤에 이 경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내과 의사 60살 모 원장이 숨을 거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모 원장은 지난달 19일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입원 치료 중이었는데요. 기저질환으로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대구 시민으로 경북 경산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환자들과 상담을 굉장히 잘 해줘서 환자들로부터도 굉장히 좀 인정받고 그 많은 이제 칭찬을 받는 그런 의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지난 2월 25일에 외래 진료 중에 확진 환자가 접촉한 뒤에 폐렴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폐렴 증세가 좀 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제 의료진 사망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분인가요? 네, 한번 나왔습니다. 네, 지금 그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어제 나왔던 보도는 오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사망한 것은 아니고 오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튼 몇 시간 먼저 그렇게 보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럴 때는 조금 보도에 조금 더 조심해주고 사실 확인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네. 특별히 이 기사 하나하나가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특별히 기자분들 좀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나라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조금 나은 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신들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 상황을 칭찬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그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이 이런 말 잘 안 해요. 특별히 한국 칭찬하기 싫어하는 나라 아닙니까? 네, 산케이 신문은 우리나라면 이제 국민청원을 두고 시비를 걸고 있는데 네. 어쨌든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많은 한국에서 왜 이탈리아와 같은 의료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점을 긴 분석 기사로 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는 이 하루 2만 건에 달하는 검사 능력, 그리고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10분 만에 조사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많은 병상 수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 한국이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 특정하는 그 이동 경로 추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는데, 한국에서는 뭐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회다 보니까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도 교통카드를 이용을 하게 되고, 또 대체로 이제 그 구매하는 방법도 신용카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확진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뭐 어디서 뭐를 그 어느 곳을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닌데. 그리고 이 한국인들의 시민 의식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일본처럼 마스크 문화가 없었던 한국이 이번에는 지하철에서도 거의 전원이 마스크를 쓴다라면서 외출 금지가 내려지지 않았으나 이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이 마스크 대란을 어떻게 해소했는지를 분석을 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이 한국 정부의 강력한 공적 마스크 정책, 그리고 약국의 끈끈한 판매 정보 공유가 원활한 마스크 공급의 비결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아울러 이 신문은 그 미국 사회에서도 이 마스크를 질병의 징조로 보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마스크를 사회적 친절과 예의로 보아야 한다라고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내가 뭐 안 걸리겠다는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하철로 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뭐 확산 관리가 뭐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다 한국인들의 협조 덕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영국 공영 BBC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을 윈스턴 처칠에 비교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BBC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투명하고 진실한 메시지로 국민과 함께하는 유일한 대통령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극찬을 했네요. 그런데 일본의 도쿄, 미국의 뉴욕, 네. 그다음에 영국의 런던과 비교해 보면 서울과 한국의 상황이 굉장히 부러워서 이런 기사가 좀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그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이요? 네네. 정부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서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좀 어렵네요. 네, 좀 어렵죠.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이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그 1인 가구는 그러니까 모든 가구원 수를 다 합친 겁니다. 가구원의 건강보험을 내는 그 액수를 다 합친 건데 1인 가구는 88,334원, 그리고 2인 가구는 15만 25원, 3인 가구는 19만 5,200원, 4인 가구는 23만 7,652원이면 지원 대상입니다. 그리고요. 이 월급 명세서를 보시면 이제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 금액을 더하시면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맞추면 됩니다. 그 회사 안 다니면요? 지역가입자도 있죠. 네. 지역가입자는 4인 기준으로 25만 4,909원이고요. 만약에 한 명은 지역, 한 명은 직장가입자라고 하면은 둘이 합산해서 24만 2,715원 이하면은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자신이 긴급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이 말씀드린 대로 지역가입자는 월급 명세서, 그리고 직장가입자는요.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이야. 네네. 그런데 일을 열심히 안 하면 건강보험료가 조금,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조금밖에 안 낼 거 아니에요. 네. 나는 재산은 없어.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돈을 조금 벌어.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 그러면 이거 좀 억울하다. 나는 이건 조금 기준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네,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뭐 기준도 따로 마련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이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안 돼서 이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뭐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매출이 떨어진 상태일 테니까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이 지자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서 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재산은 많은데 일을 안 해서 건강보험료는 안 내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럴 경우에는 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다만 그 기준은 조만간 또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으로 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입니다. 다만 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직도 이 기준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한 번 더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라이브 비대위 한 번 더 들으세요. 네네. 네. 채널 A와 검찰 간의 유착 의혹. 오늘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 해당 기자와 검사장의 이름을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채널A 기자가 이 현직 실세로 알려진 모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서 이 자신의 비위 행위를 달라고 압박한 사건과 관련해 이름을 공개를 한 건데요. 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검사장은 이 차관급 한동훈 부산지검 차장검사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이 채널A의 기자는 이동재 기자라고 밝힌 겁니다. 한동훈, 이동재. 네, 유시민 이사장은 이 사건이 터지고 이 본인과 이철 전 대표는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은 뭐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드모트인가 라면서 누구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는 그런 존재인가,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딨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동훈 차장검사는 이 일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아예 통화 사실을 부인을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채널A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그 자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면 즉각 고소하라. 그래서 네. 사실관계를 밝히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편 이 유시민 이사장은 그 신라젠 주식 투자 혹은 이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게 있느냐라는 질문에 근거 없는 사실무근이라고 말을 했는데 채널A 이동재 기자나 한동훈 검사는 그렇게 안 믿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언론과 검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여러 얼굴 중 하나를 드러낸 사건이다라면서 이 막장으로 치닫는 언론, 검찰 권력 등 시민들이 우리가 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언론의 검은 유착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제대로 수사가 되거나 사실관계가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차장검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검찰이 좀 낱낱이 수사해서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고 잘못한 사람은 좀 책임을 지고 잘못 안 했으면 그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는 그런 수사가, 이번 수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도 언론의 명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수사가 빨리 진행됐으면 합니다. 검찰이 개입을 안 했으면은 이 채널A 기자가 검찰을 사칭한 그런 신분을 사칭한 셈이 되어서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좀 중요한 범죄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박사방의 공범 중에 한 명이 군인이었다면서요. 네, 군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그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검거한 공범 이기야라는 아이디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군인 신분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군인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무 중인 경기도 소재의 군부대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사람은 현역 군인 신분이어서요. 국방부에서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철저히 조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네. 여기까지 할까요?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7000님, 4.3 사건을 제대로 재구성해서 진실되게, 같은 민족이 서로 죽이는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그거 하나면 근현대사 교육은 충분합니다. 네, 이거는 제주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현대사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아픔이고 슬픔이기도 합니다. 3330님, 전라도 광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광주가 국가 권력의 피해자이고 5.18에 대한 진실 규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순이 삼촌을 읽고 나서 제주 4.3과 여수 낭쟁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나마 5.18은 진실 규명이 많이 된 편이라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0611님, 4.3 추념일입니다. 긴 고통의 세월을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했을지 이제 늦게나마 추모하며 가족분들께 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큰 위로의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김은아 씨.
네, 금요일 오후 고속도로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안전 먼저 챙기셔야겠는데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 수리티 터널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느라 부근 2km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 진천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면서 부근 3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쪽은 남이천 일대 3km 구간과 중부 3터널 부근에서 1터널 부근, 또 만남 휴게소부터 하남 분기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인데요. 오산 부근 2, 3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나 일대 2km 구간에서 정체 심하고요. 기흥동탄에서 죽전휴게소 부근과 서울요금소 일대 1km,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또 달래내 부근에서 한남까지도 제속도를 못 냅니다. 부산 방향 한남에서 서초 사이와 신갈분기점 일대 1km 정체고요. 충청권에서는 천안휴게소 부근 2km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속 인터뷰. 귀의 속, 맘의 속, 쏙쏙쏙 속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은 86명이 추가됐는데요. 그중에서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이 38명입니다. 40%가 넘는 수치인데요. 서울에서는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하는데 이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코로나19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입국자들 가운데 확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체 이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25명이 전일 대비 늘어났고요. 그 중에서 이 해외 접촉 관련이 19명이니까요. 절대 다수가 지금 해외에서 온 입국자들 중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검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획기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방법을 냈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방역의 중심이 그러니까 해외 입국자에 집중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가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입국자 전원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또 14일간의 뭐 음성이든 양성이든 다 자가격리를 의무한다. 그래서 지역 감염 연결고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중요한 지금 이 가이드라인이고 정책입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에 해외 입국자 전용 워킹스루 선별 진료소를 마련했다고 했는데요. 예. 정치권에서는 좀 반대 목소리가 많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게 해외에서 오는 입국자들을 전부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말하자면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기본은 각 구청 선별진료소,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확대 강화해서 대부분 다 받겠다. 예? 그런데 이제 특히 강남 3구, 특히 송파에 또 많습니다. 네? 외국인 입국자, 외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이.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송파구의 경우에는 송파에서 가장 가까운 지금 잠실 종합운동장이요. 종합운동장에다 설치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감염에 대해서 서울시는 확실한 대비가 되어 있는 거네요. 예, 저희들처럼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선제적으로 먼저 이 감염 여부도 확실하게 밝혀낼 수 있고, 또 2주간 자가격리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외국에서 이미 감염이 돼서 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국내에서 지역 감염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줄이는 거죠. 일본 도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684명입니다. 전날에는 97명 늘었고요. 그리고 뉴욕주에서는 확진자가 9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10만 명을 넘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 비해서 서울의 확진자는 506명, 사망자는 0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큰 도시에서 서울시에 계속해서 조금 도와달라.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역 대책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그 요청이 오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저희 영상 회의를 통해서 LA라든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또 자카르타라든지 아테네라든지 이런 많은 그 도시들이 영상회의를 통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확진자가 적고 또 사망자도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배우기를 원해서 잘 알려주셨어요? 네, 제가 일종의 기조발제를 해서 네. 말씀을 드렸더니 또 별도로 좀 통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 예컨대 며칠 전에는 또 아테네 시장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네. 예컨대 필요한 방역 물품도 좀 이렇게 매입할 수 없냐 또 그런 비결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해서 어차피 자세히 공유를 해야죠. 우리 또 자매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울이 이제 이렇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메르스 지난 5년 전에 네. 메르스 이후에 이제 많은 경험이 쌓였고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들이 이게 초동 대응이나 확진자를 공개하는 걸 주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울시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최대한 검사를 계속하고 또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책의 강도를 높여왔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이동 금지령이나 도시의 봉쇄 없이 도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속성과 투명한 우리 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과 더불어서 또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협조해 주신 시민의식의 승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영어로 알려주셨어요? 그때는 영어로 했죠. 아니 근데 시장님이 영어를 영어로 해야 그분들이 알아듣죠. 시장님이 영어를 조금 잘하는지는 제가 압니다. 영어 실력을. 근데 이 정도까지 설명하기는 그거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제가 전문 용어는 미리 조금은 학습을 했죠. 그러셨어요? 네, 공부를 하셨구나. 네. 저도 의학 용어는 저 미국에서 이 초등학생이 아무리 영어를 잘하지만 또 대학 강의를 듣기는 힘들잖아요. 알겠어요. 네. 네. 선별 진료소가 영어로 뭐예요? 선별 진료소는 이제 select. 알았어요. 네.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크리닝 센터입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 사람들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다 콩글리시도 잘 통해요. 시장님, 알겠어요. 거기에서 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잘 알아듣겠죠. 네. 시장님,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비상 상황입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하루 종일 저희들 이거 고민이죠. 예. 행사나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이 줄었는데요. 네. 지금 제기되는 문제가 워낙 다양하고 이 방역 업무 외에도 이제 어떻게 하면 또 우리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모든 게 스톱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민들의 삶을 챙기고 특히 또 경제적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또 문을 닫게 되는 어떤 자영업자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내세워야 할 그런 어떤 정책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자문도 얻어가면서 해야 되니까 또 이런 행사들도 이런 회의들도 많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과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하셨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서울시도 긴급 지원금 줘라 이렇게 하고 주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정부 것도 받을 수 있고 서울 시민은 서울시가 주는 재난 긴급 생활비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서울시가 먼저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발표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정부가 좀 더 많은 돈으로 긴급 재난 지원금을 드리기로 발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먼저 서울시가
이 약속한 재난 긴급 생활비를 먼저 받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약속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추경과 국회 이 통과가 있었는데 선거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네. 끝나고 나서 이제 아마 새로운 국회에서 이걸 새로운 국회는 아니죠.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시간은 걸립니다만은 네. 어쨌든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한 140만 원까지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합해서요? 네네. 아, 네. 그 사랑제일교회 얘기도 좀 물어볼게요. 예.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조금 규정에 맞춰달라, 그리고 자제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안 지키자 서울시에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확진자가 많이 나온 콜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PC방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도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예배를 가능한 보시도록, 그래서 오프라인 이 예배를 보면 그만큼, 이 확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요청했고, 실제로 뭐 대부분의 교회가 다, 시의 이런 요청대로, 그 가이드라인대로 대부분 잘 따르고 있죠. 네.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런데 이제 끝까지 이런 저희들이 요청한 7대 방역 수칙을 사실 뭐 지키지도 않고, 심지어는 뭐 그야말로 우리 점검하러 간 서울시 공무원들을 뭐 이렇게 욕설까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정명령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고발 조치를 했고요. 고발 조치를 하면 이 감염병법 특별법에 따라서 그 참석한 개인마다 300만 원의 벌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진 찍은 이런 그까지 포함해서 이미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아,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 이번 주말에도 예배한답니까? 뭐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요. 아마 이렇게까지 했는데 설마 하시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참 많거든요. 네네. 지금 온 국민이 정말 자기의 생명과 또 타인의 이웃의 우리 안전을 위해서 모두가 협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한다는 것은 저는 그건 뭐 정말 우리 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교회를 떠나서 모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의무이니까 설마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랑제일교회에 그냥 예배하러 간다, 기도하러 간다 하더라도 300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아무튼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배든 저희들로서는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7대 방역 수칙을 요청을 드렸고 그걸 위반하고 그래서 또 행정명령을 내려서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회를 하고 예배를 하면 뭐 이게 다 위반이 되는 거니까 네네. 저희들은 재차 또 벌금을 매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메르스 사태 때 정부가 우왕좌왕할 때 박원순만 잘 처리한다, 열심히 한다 이런 평가였어요. 그때 지지도가 막 올라갔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대선 지지도가.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이재명 지사만 막 올라가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잘하는데 안 올라간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지도 따지게 되는 상황입니까?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오직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 이게 지금 걸린 모든 문제인데요. 여기에 오직 올인하고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도 내심은 조금 서운하죠. 뭐 그런 말씀 다음에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심사는 오직 시민의 안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또 우리가 코로나19를 사실은 퇴치를 해야 네. 시민의 삶이 지금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이 다 걸려 있는 문제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잘하고 코로나19에 잘 대비하고 있는 대처하고 있는 서울 시민한테 서울시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민들은 방역의 대상이 아니고 방역의 주체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민주적인 체제와 또 도시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고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확진자의 수도 최대한 줄였고 그리고 사망자가 아직은 한 명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한 시민이고 국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공동체 정신에 전 세계가 감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시민의 힘으로 우리는 이겨나가고 있다. 시민이 백신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고생 많은 거 아는데 더 힘써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뉴스의 다른 면을 살펴봅니다. 정주식의 뉴스 이면.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편집장님 높으신 분이세요? 아유 하찮습니다. 아유 왜 그러세요? 오늘 이번 주 직설의 주요 토픽은 뭐였습니까? 주요 토픽은 요즘에 아무래도 총선 관련해서 예.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좀 아무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정치인들이 좀 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뉴스 이면에서 다루는 오늘의 이면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달 30일 총선에 참여하는 12개 정당에 선거 보조금이 지급됐는데요. 네. 허경영 씨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 당이 8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맞아요. 궁금했어요. 그리고 왜 그런지, 왜 8억이나 받았는지 궁금했어요. 궁금하시죠? 네. 일단 이번에 지급된 보조금 총액이 440억 원인데요. 네, 이렇게 많이 줘요? 예, 그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원내 교섭단체들에게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나눠주고요. 네. 5석 이상 정당에게 총액의 5%를 그리고 5석 미만 정당 중에 요건을 갖춘 정당에게 총액의 2%를 지급하는데 여기서 좀 복잡한데 20석, 5석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점이다. 선거를 치르라고 지금 국민 세금을 지금 정당이 주는 거죠. 그렇죠. 왜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깨끗한 예. 선거하라고 국민이 세금 걷어서 돈 받지 말고 불법 자금 받지 말고 불법 선거 자금 쓰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합니다. 우리 국민이 이런 그렇습니다. 국민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한 말씀 하셨어요. 아니, 달리게 하시는 분이요? 그 선거 보조금을 전액 중앙선관위에 반납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위한 태블릿 PC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뭐 어떤 분들은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 말은 하지 말고 그냥 달리기만 하자 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선거 보조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네. 어떤 당이요? 얼마나 받았습니까? 먼저 교섭단체 4당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120억 원 가장 많이 받았고요. 미래통합당이 115억 원, 민생당이 79억 원, 미래한국당이 61억 원 정도를 받았고 의석이 5석 이상인 정의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각각 27억 24억 정도를 받았고요. 그 문제의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8억 4,200만 원을 받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의원이 한 명도 없잖아요. 이 당이 지급받은 항목은 의석수와 상관이 없는 여성 추천 보조금이라는 항목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여성 추천 보조금이요? 이게 뭐냐면 2002년에 그 여성 정치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도입된 조항인데요. 전국의 253개 지역구 중에 여성 후보를 추천한 비율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30% 이상, 15% 이상, 5% 이상 이렇게 구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 여성 후보 30% 이상 요건을 충족한 당이 허경영 씨의 당 하나밖에 없어서 이 당이 이 돈을 다 지급을 받은 겁니다. 그 전에도 여성 후보를 많이 추천했다고 돈을 받아간 전례는 없었던 걸로 보여요. 이게 역대 최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30%를 넘긴 정당은 한 번도 없었는데 5%를 넘긴 정당들은 몇 개가 있어서 그동안 그런 정당들이 나눠 가져왔던 겁니다. 이번에도 그 15%를 넘기는 정당은 허경영 씨의 정당이 유일해요. 네. 그
30% 커트라인이 76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허경영 씨의 정당이 여성 후보 77명을 등록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조금을 노리고 숫자를 맞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데 물어보면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건 본인 뭐 양심이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 당에서 조금 좋은 분들 많이 추천했습니까? 등록했습니까? 그게 또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정당이 등록한 후보자 중에 약 40%에 해당하는 100여 명이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아이고. 전과 기록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중에는 뭐 살인죄, 뭐 살인 미수죄, 청소년 강간죄, 사기죄 등등 뭐 아주 화려한 제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중죄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우리 세금 줘야 됩니까? 이런 당에 우리가 보조금 지급해야 됩니까? 이걸 막으려면 단서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에 이런 많은 보조금이 나간 이유가 단순히 후보자 숫자만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직전 전국 선거에서 일정 수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에 한해서 이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런 단서 조항을 넣으면 선거 보조금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뭐 새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새로 좋은 뜻으로 시작할 수는 있는데 이분들은 살인 저지르고 청소년 강간하고 사기 저지르고 이렇게 좋은 취지로 정치하겠다. 이거는 좀 약간 받아들이기 그렇죠. 어렵잖아요. 국민 정서상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사례가 발생을 한 건데요. 네. 또 이번 선거 보조금 지급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미래한국당에게 지급된 61억 원입니다. 그래요. 갑자기 생긴 당이잖아요. 맞아요. 이 당은 아시는 것처럼 미래통합당이 만든 위성정당인데 지급일 전날까지 이 당의 현역 의원 수가 17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급일 날 미래통합당에서 3명을 부랴부랴 출당시켜서 이 당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원래 교섭단체 몫으로 220억 원을 세 당이 나눠 가졌어야 했는데 미래한국당이 갑자기 교섭단체가 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은 각각 18억 원 정도를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선거 때마다 조금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비슷한 일이 지난달에도 있었어요. 지난달에도요? 올해 1분기 경상 보조금 지급일이 2월 14일이었는데 이날 정운천 의원이 미래통합당을 탈당하고 미래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래서 전날까지 의석수가 4석이었는데 이분이 입당하면서 총액 5% 기준선인 5석을 채웠어요. 그래서 원래 2천만 원밖에 못 받는 당이었는데 이분 한 명이 가세했다고 5억 7천만 원을 챙겨간 겁니다. 아니 우리 세금인데요. 우리가 주는 돈이에요. 2천만 원만 주면 되는데 2천만 원도 아깝습니다. 그런데 5억 7천만 원이라고요. 아이고. 이게 이런 일이 허용된다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각 당이 선거를 앞두고 보조금형 위성 정당을 급조해서 만들어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것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테면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겁니다. 지금은 딱 지급일 기준에 그 당에 몇 석 현역 의원이 있냐 이것만 보고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게 지급일 기준으로 따질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직전 6개월간 평균 의석수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급일 한 달 전, 뭐 3개월 전 이런 걸 기준점으로 하면 보조금을 노리고 그 의원을 주고받는 좀 이런 황당한 일은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논란을 계기로 선거 보조금 관련된 그 법령은 좀 더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에요. 자기네들이 돈을 갖다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투표를 잘못하면 그분들이 우리 돈을 함부로 막습니다. 그래서 투표 잘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늘의 고농축 인터뷰 3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의 3분 순삭 인터뷰. 사안의 파급력으로 인해 3분 순삭 최다 출연자가 된 MBC 장인수 기자. 오늘은 취재 후일담을 통해 언론사의 취재윤리에 대해 생각해보게 했는데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가진 인터뷰입니다. 오직 한 사람 그러니까 유시민 등 친여권 인사 모든 거에 보면 유시민 등 친여권 인사. 유시민 1번 뭐 이렇게. 그러니까 2번 3번이 없어요. 그냥 유시민 그 외 여권 인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정해놨어요. 제가 일일이 녹취록을 다 재봤더니 52번 유시민 이름을 이 채널A 기자가 52번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그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한 2월부터 뜬금없이 계속 기사가 나와요. 신라젠 수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시기에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죠. 네. 그러면서 채널A가 취재를 세게 시작합니다. 지금 네. 이것처럼. TV조선도 취재를 시작합니다. 네. 그 이철 대표를 찾아간 게 아니라 이철 대표 와이프를 찾아가요. 네. 네, 그래갖고 집 띵동 누르고 유시민 대표하고 관계를 불라고 집에 찾아가서 TV조선 기자는 이게 나갔을 때 일단 검찰과의 유착이라고 하는데 검찰과의 유착은 100% 확실하게 딱 떨어지게 저희가 제시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향이 있고 파급력이 컸던 거는 특히 기자들이 많이 놀랐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취재를 할 수 있어라고 정말 많은 기자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이건 취재가 아니죠. 어떻게 이 상황에서 MBC의 취재 윤리를 물을 수 있는지 요거 그냥 1화인데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거기까지 좀 할게요. 예. 두 번째 만났을 때 처음 만나자마자 채널A 기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저도 이런 거 하기 싫지만 전화 한 번씩만 다 꺼내보면 아유 제가 진짜 여러 번 당해가지고 이러면서 대화가 시작돼요. 이제 뭐 이것저것 다 꺼내놨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소형 녹음기 같은 거를 가지고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가고 나서 근데 둘이 있으니까 더 연차가 높은 기자가 있어요. 야 녹음 잘 됐냐? 확인해봐. 그래갖고 들어보고 예 녹음 잘 됐습니다. 둘이 그렇게 확인하고 자기들은 녹음하지 말라고 해놓고. 채널A의 표적 취재 대상이 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사장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출연했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입니다. 채널A는 왜 그러면 이 팔 걷어 붙이고 이사장님 뒤를 캐는 어떤 취재라고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취재라고 하죠. 취재 나섰다고 보세요. 그거는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기자 정신이죠. 왜냐하면 기자 정신이라는 거는 비리가 있는 곳에 냄새 맡아서 파내고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 게 그게 탐사보도의 기본적인 그런 뭐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는 거죠. 근데 하는 건데 그거를 어느 한 방향으로만 해요.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향해서만. 네.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집단에 대해서는 발의 안 하죠. 네. 그리고 그거 발의를 또 과도한 방법으로 해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동기 자체가 사악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채널A나 동아일보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동재 기자도 그 분위기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죠. 국회에 이렇게 막 출입하는 기자분들은 국회의원처럼 돼요. 여당 출입하는 기자들은 거의 여당 국회의원처럼 되고요. 네. 야당 출입하는 기자분들은 또 거의 야당 국회의원처럼 돼요. 예. 법조 출입, 검찰 기자실 출입하는 기자분들은 검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기자의 모습은 아니다.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로 인해 촉발된 채널A와 검찰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대검은 거론되는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근거를 다시 조사하라며 재조사를 지시했는데요. 이를 지시한 법무부 장관은 누구일까요? 1번 추미애, 2번 김희애. 정답 보내시는 방법은 문자로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김희애가 대세죠, 대세. 네. 인터뷰 3분 순삭 이어서 레인보우의 A 들으면서 라이브 비데이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345님, 주 기자님, 국회의원을 드라큘라 회의원이라고 불러주세요. 드라큘라 회의원. 아이고 뭐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6시에 2부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숨겨버린 너의 현란한